22년 전 23살 증손자 민준이 증조할머니의 제주도 감귤밭 땅 문서와 창업자금 3억 원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영수씨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식탁을 내리쳤고 아버지 재혁씨는 밤새 경찰서를 드나들었습니다. 명절마다 민준이라는 이름은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증조할머니 옥순씨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민준의 생일이 돌아오면 방 안에서 홀로 밥상을 차리고 빈 찻잔을 마주 놓았습니다. 2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한 통의 전화가 이 가족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민준이 가족에게 남긴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22년 전 제주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해안가에서 오름쪽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비탈. 바람이 불 때마다 감귤나무 잎이 일제히 뒤집히며 은빛을 내던 곳. 증조할머니 옥순씨의 감귤밭 1만 2천 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해 옥순씨는 38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비가 쏟아졌고 감귤나무 30그루가 뿌리째 쓰러졌습니다. 옥순씨는 상복을 벗지 못한 채 진흙 속에서 나무를 세웠습니다. 손톱 사이로 파고든 검은 흙은 며칠을 씻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흙이 마르고서야 비로소 울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버텼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물을 주고 태풍이 오면 밤새 밭을 지켰습니다. 한겨울에도 나무에 짚을 감아주며 자기 몸보다 나무를 먼저 챙겼습니다. 감귤향이 옥순씨의 주름진 손에 배어 서울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냄새만으로 제주 사람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옥순씨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영수는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고 작은아들 영호는 부산에서 사업을 한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곤 했습니다. 영수의 아들이 재혁, 재혁의 아들이 민준이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증손자. 민준은 다른 손주들과 달랐습니다. 방학이면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감귤밭 사이를 뛰어다니고 돌담 위에 걸터앉아 증조할머니가 끓여준 귤피차를 호호 불며 마셨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 귤껍질 향이 코끝을 감쌌습니다. 옥순씨는 민준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은 할머니가 평생 지킨 거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이 땅만 있으면 우리 가족은 안 굶어. 여러분, 이런 가족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민준은 졸업을 앞두고 사업계획서를 들고 제주도를 찾아왔습니다. 감귤 체험 농장과 카페를 결합한 6차 산업 모델이었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획서를 펼치며 설명하는 23살 청년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 집거실. 형광등 불빛 아래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영수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23살짜리한테 땅을 맡긴다니요. 말이 됩니까? 영호씨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거들었습니다. 형님 말이 맞소. 그 땅은 어머니 노후 자금입니다. 애가 뭘 안다고. 재혁씨는 아들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계획서를 꺼내려 했지만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옥순씨가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사과. 하는 작은 소리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땅이니께 내가 결정해. 낡은 서류 봉투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땅 문서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 3억 원. 50년간 감귤을 팔아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믿는 건 계획서가 아니요. 내 눈이요.
창밖에서 바람이 감귤 향을 실어왔습니다. 영호 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영수 씨는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옥순 씨가 민준의 머리를 한 번 더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이었을 수도, 불안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준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서랍도, 신발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와 통장, 그리고 민준까지.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 누구에게도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서울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어머니 수현 씨였습니다. 새벽에 민준의 방문을 두드렸을 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텅 빈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불은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 한 점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수현 씨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없어요. 재혁 씨는 아들의 방을 뒤졌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빼고 침대 밑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권도, 지갑도, 휴대폰 충전기까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계획된 출발이었습니다. 영수 씨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재혁아, 이게 무슨 일이냐? 민준이가 도망을 갔어? 그 단어, 도망. 그 순간부터 민준의 이름에 도둑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재혁 씨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혹시 가출 전력이 있느냐고. 금전 문제가 있었느냐고. 재혁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로 내려간 영수 씨가 옥순 씨에게 알렸습니다. 거실 마루에 앉은 옥순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고 찻잔이 마루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귤피차가 나무 바닥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옥순 씨는 깨진 조각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사금팔이 모서리에 손가락이 베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옥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을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귤밭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감귤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영호 씨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형제 중 가장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죠. 23살짜리한테 3억을 맡기다니. 대체 뭘 믿고 그러신 겁니까? 영호 씨는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수현 씨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속에 섞인 아주 미세한 안도감 같은 것. 수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겠지? 이런 상황에서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의 빈자리가 선명했습니다. 영수 씨가 선언했습니다. 그 녀석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다. 재혁 씨의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아들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변호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돈과 서류를 가지고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수현 씨가 재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두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옥순 씨만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방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분이었습니다. 깨진 찻잔은 치웠지만 바닥에 베인 귤피차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마다 그 자국 위로 햇살이 내려앉으면 마치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수현 씨는 민준의 빈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베개에서 아들의 머리카락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시트를 더듬자 차가운 천의 감촉만이 돌아왔습니다. 수현 씨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경찰은 사흘 뒤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성인의 자발적 이탈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재혁 씨는 경찰서 앞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면서 라이터만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그해 추석이 왔습니다. 가족이 모였지만 아무도 민준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고 모두 못 본 척했습니다. 옥순 씨만 그 자리에 수저를 놓았습니다. 영수 씨가 치우려 하자 옥순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송편 냄새가 방 안 가득했지만 누구의 입에서도 맛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이름이 가족의 입에서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의 방에서는 매년 같은 날,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11월 17일, 민준의 생일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밥을 지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감귤을 깎아 접시에 올렸습니다. 작은 밥상에 2사람분의 그릇을 놓고 빈 자리를 향해 앉았습니다. 찻잔 2개의 귤피차를 따랐습니다.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민준의 것. 찻잔의 차가 식을 때까지 옥순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에서 올라오는 김이 서서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빈자리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의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찾아오는 명절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고 아무도 옥순 씨의 방문 안쪽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옥순 씨의 몸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이른해 무릎 관절이 나빠졌고 여든해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감귤밭은 위탁 경작인에게 맡긴 지 오래였습니다. 땅 문서가 사라졌으니 소유권 분쟁이 생겼고 결국 영수 씨가 이런저런 서류를 꾸며 이름을 올렸습니다. 옥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년 추석이 되면 옥순 씨의 제주도 집 앞에 감귤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본에는 사람 이름이 없었습니다. 주소도 없었습니다. 택배가 아니라 누군가 직접 문 앞에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가장 크고 단 감귤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 때마다 농약 냄새 하나 없는 손수 키운 감귤 특유의 신선한 향이 퍼졌습니다. 영수 씨는 이웃 농부가 놓고 간 것이라 했습니다. 재혁 씨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현 씨만은 매번 그 상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감귤 하나를 까서 입에 넣으면 20년 전 민준이 제주도에서 가져온 감귤 맛과 똑같았습니다. 그 새콤달콤한 즙이 혀 위에 퍼지는 순간 수현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화만 낼 것이 뻔했습니다. 옥순 씨는 감귤 상자가 도착할 때마다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미소. 감귤 하나를 손에 쥐고 오래도록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감귤 껍질의 울퉁불퉁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옥순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작은 아들 영호 씨는 10년 전쯤부터 사정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부산에서 부동산 사업에 성공했다며 고급 승용차를 몰고 제주도에 나타났습니다. 가족 모임마다 비싼 한우를 사들고 왔고 옥순 씨에게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동생이 드디어 성공했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는 영호의 선물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영호 씨가 건넨 비싼 인삼 세트는 현관 옆에 쌓여만 갔습니다. 22년째 되던 해.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옥순 씨의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옥순 씨의 얼굴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수화기를 쥔 손에 핏줄이 일어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순 씨는 전화를 끊고 22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전체를 불러 모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 영수 씨, 재혁 씨, 수현 씨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옥순 씨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영호 씨가 가장 늦게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돌았고 형광등 불빛이 모두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었습니다. 탁자 위에 물컵이 5개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김 씨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알려드려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건의 의뢰인 박민준 씨는 3년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재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현 씨가 입을 가리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수 씨는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옥순 씨만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쌓이는 과로에 의한 급성 심장마비입니다. 향년 42이었습니다. 재혁 씨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움켜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현 씨가 남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함께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민준 씨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을 반드시 가족에게 직접 전달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 토지 37,000평, 감귤 농장, 관광 카페, 체험시설 일체, 현재 감정가 약 200억 원. 전부를 가족에게 돌려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200억이라고요? 영수 씨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2,000평이 37,000평으로 늘었다고요? 변호사가 지적도를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땅이 남원읍 해안가를 따라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처음 5년간 인근 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후 작은 감귤밭을 사들여 농장을 키웠고 15년 전부터는 관광사업을 병행하셨습니다. 제주 올레길 인접체험 농장으로 연간 방문객 3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부동산과 사업체의 소유권자가 박민준 씨입니다. 수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민준이는 도망간 게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영호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물컵을 들고 있던 손에서 물이 출렁였습니다. 물 몇 방울이 탁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옥순 씨를 제외하고는 옥순 씨의 눈이 영호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90이 넘은 노인의 눈에서 칼날 같은 빛이 났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박민준 씨가 22년간 작성한 일기장입니다. 반드시 가족 앞에서 읽어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가죽으로 쌓인 낡은 일기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옆면이 닳아 실밥이 보였고 곳곳에 물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는 자국이었습니다. 재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가죽 표지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희미한 감귤 향이 났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22년 전 날짜와 함께 민준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증조 할머니에게 할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재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로 또 하나의 물자국이 번졌습니다. 재혁 씨가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일기장은 22년 전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의 기록에 따르면 모든 것은 작은 할아버지 영호 씨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옥순 씨에게 땅 문서와 자금을 받은 그 주, 영호 씨가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삼촌이 좋은 정보가 있어? 서귀포에 신규 관광단지가 들어온다. 거기 땅을 미리 사두면 3배는 뛸 거야. 영호 씨는 민준에게 공동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3억으로 인근 땅을 선매입하면 감귤 농장 사업에도 시너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업 경험이 풍부한 어른이었습니다. 민준은 삼촌의 말을 믿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3억은 영호 씨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틀 후 민준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계좌는 영호 씨의 부산 사업 채무를 갚기 위한 계좌였습니다. 돈은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영호 씨는 증조 할머니의 땅 문서를 교묘하게 위조된 사본으로 밖에 치기해 두었습니다. 민준이 가지고 있던 서류 봉투 안의 문서는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영호 씨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영호 씨의 사무실은 좁고 허름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에서 영호 씨는 태연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어쩔 수 없었어. 삼촌이 이대로 가면 감옥에 갈 판이야. 할머니 돈이잖아요. 할머니가 평생을 바친 돈이에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근데 말이다. 내가 지금 집에 돌아가서 뭐라고 할 건데? 삼촌한테 사기당했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충격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 형님도 심장이 안 좋은데? 가족이 통째로 무너진다. 영호 씨는 의자에 기대며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이건 너만 입 다물면 되는 문제야? 내가 돈 가지고 도망간 걸로 하면 가족은 화가 나겠지만 무너지진 않아. 삼촌 사기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나아. 민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증조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민준은 방을 나왔습니다. 부산의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밤새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증조 할머니에게 돈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영호 삼촌의 사기가 드러나면 할아버지와 삼촌이 갈라서고 그 충격이 증조 할머니에게까지 미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민준은 사라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도둑이 되는 쪽을. 자기 한 사람이 욕을 먹으면 가족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3살 청년의 어리석고 순수한 결단이었습니다. 일기장의 그 페이지에는 물자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글씨가 번져서 읽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재혁 씨가 일기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현 씨는 이미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영호. 영수 씨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호 씨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컵을 쥔 손이 격렬하게 떨렸고 물이 바지 위로 쏟아졌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옥순 씨가 눈을 떴습니다. 90이 넘은 노인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조용하지만 돌 위에 새긴 글씨처럼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22년 만에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일기장의 후반부는 민준이 제주도에서 보낸 22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사라진 직후 민준은 서귀포 외곽의 쪽방에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짜리 원룸. 전 재산이라고는 가방 하나와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인근 감귤 농장에서 일용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품삯 8만 원.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감귤을 따고 상자에 담고 트럭에 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터진 물집 위로 귤즙이 스며들어 쓰라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민준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농장 주인이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데서 일해? 민준은 웃기만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민준은 감귤 농사의 모든 것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어떤 비료가 좋은지, 어떤 가지를 쳐야 하는지, 언제 수확해야 당도가 가장 높은지. 증조 할머니 옥순 씨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모은 돈으로 서귀포 외곽에 300평짜리 작은 밭을 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밤, 좁은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첫 수확의 감귤을 한 상자 포장했습니다. 새벽 3시, 옥순 씨의 집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상자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매년 추석 감귤 상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가족한테 도둑으로 찍힌 것도 결국 제 판단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 감귤만큼은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 키웠습니다. 비료도, 물 주는 시간도, 가지치기 방법도. 이것만이 제가 할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10년째 되던 해, 옥순 씨의 원래 감귤밭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법원 경매에 넘겨진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10년간 모은 전 재산을 들고 경매장에 갔습니다. 번호판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땅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낙찰받았습니다. 민준은 감귤밭 돌담 앞에 서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돌담 위에 앉아 귤피차를 마시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감귤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20년 전과 똑같은 감귤 향이 코끝을 감쌌습니다. 민준은 돌담의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돌의 차가움이 이마를 통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이후 민준은 감귤밭을 확장하고 체험 농장과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증조 할머니에게 보여드렸던 그 사업 계획서를 20년 만에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올레길을 찾는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밭은 300평에서 37,000평으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건강은 22년간의 과로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잠을 줄이고 식사를 거르고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은 할머니의 것입니다. 제가 잠시 빌려 쓴 것뿐입니다. 반드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제 몸이 그때까지 버텨주기를. 민준의 몸은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이른 아침 감귤밭 한가운데서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42살이었습니다. 발견되었을 때 손에는 막 딴 감귤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현 씨가 일기장을 읽는 동안 눈물이 페이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재혁 씨는 주먹을 꽉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22년간 혼자 감내한 것을 비로소 알게 된 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노와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 재혁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영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의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문서 위조 증거.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3년 전 사망하기 직전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맡긴 것이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호 씨의 이마가 차가운 회의실 바닥에 닿았습니다. 70대 노인의 등이 떨렸습니다. 울음인지 경련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동생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2년이다. 영호야. 22년. 재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호 씨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습니다. 때린다고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뒤돌아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회색 하늘이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순 씨가 움직였습니다. 휠체어 옆에 달린 가방에서 녹슨 과자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편지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20통이 넘는 편지. 모두 같은 글씨체였습니다. 민준의 글씨. 어머니. 이건. 영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매년 왔어. 옥순 씨가 말했습니다. 22년 만에 이 가족 앞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귤 상자 밑바닥에 넣어뒀어.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아이 글씨 안 보면 내가 못 알아봤을 것 같아. 방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 보내지 못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보낸 편지였습니다. 감귤 상자 밑에 숨겨두었던 것을 옥순 씨만이 22년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재혁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했습니다. 옥순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진 눈꺼풀 위로 형광등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니까. 그 아이가 준비가 안 된 채 진실이 나오면 영호 때문에 가족이 무너져. 민준이는 그걸 막으려고 사라진 거요. 내가 먼저 입을 열면 그 아이 희생이 물거품이 되는 거라. 옥순 씨는 22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매년 감귤 상자가 도착할 때마다 편지를 읽었고 민준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뜻을 존중하여 침묵했습니다. 손자가 도둑으로 불리는 것을 22년간 참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생일에 차린 밥상은? 민준이가 돌아오면 같이 먹으려고. 옥순 씨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22년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주름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린 눈물이 턱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못 왔구나. 수현 씨가 옥순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았습니다. 90이 넘은 노인의 손은 마른 감귤나무 가지처럼 가늘었지만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켰습니다. 그 땅. 다시 우리 가족 것입니다. 감귤나무는 여전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 밭을 다시 걸으실 수 있기를. 저는 오늘도 나무에 물을 줍니다. 옥순 씨가 빈 찻잔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찻잔. 그것을 민준의 빈자리를 향해 살짝 기울였습니다. 건배하듯이. 잘했다. 민준아. 감귤 향이 어디선가 불어왔습니다. 2월에 서울에서 맡을 수 없는 향이었지만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옥순 씨는 제주도 감귤밭에 섰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재혁 씨와 수현 씨의 부축을 받으며 돌담 사이를 걸었습니다. 감귤나무는 20년 전보다 크고 건강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민준이 심은 나무들이 빈틈없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옥순 씨가 나무 하나에 손을 대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 아래로 전해지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귤나무 잎이 일제히 뒤집히며 은빛을 냈습니다. 22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더 이상 빈 찻잔을 마주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